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정말 유례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단순히 뉴스 한 줄로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한마디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경고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쓰는 달러,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금리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정치인의 트윗 한 줄에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고 칼을 뽑아들었고, 이에 대해 대법관들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에요. 오늘 시나리오 경제학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연준이 무너지고 정치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나리오, 또 하나는 연준이 끝까지 버텨내며 정부와 극한의 대결을 벌이는 시나리오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나리오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고 하는 걸까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예요. 연준 청사를 개보수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연준 이사를 자르는데 건물을 고치는 돈을 많이 썼다는 게 이유라니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짜 목적은 따로 있죠. 바로 금리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금리를 확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연준 이사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깐깐하게 구니까 아예 이사 한 명을 본보기로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측근을 앉히겠다는 속셈인 거예요. 연준 이사가 총 7명인데 이런 식으로 한두 명만 자기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과반을 확보해서 금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이번만큼은 트럼프의 편을 들지 않고 있어요. 브렉 캐버노 대법관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구사이사의 해임을 허용한다면은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이 깨질 것이다 라고 일갈을 했거든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충분한 숙고 없이 내리는 건 연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죠. 사실 이건 단순한 인사권 싸움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신용의 최전선을 누가 지킬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헌법적 전쟁인 셈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시간 넘게 이어진 법정 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지켜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목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 연준이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가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한다면은 연준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연준이 아니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 경제부처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투자자들은 더 이상 달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거예요. 금리가 정치 논리에 따라 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테니까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건이 불러올 진짜 파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봐야 해요. 과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주식, 부동산, 그리고 달러 예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그럼 대법원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통 미국 대법원 하면은 보수 대 진보가 6대 3으로 나뉘어 있어서 보수적인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공기가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대법관들이 갑자기 트럼프가 싫어져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에 가깝거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연준도 넓게 보면은 행정부 안에 있으니 내 맘대로 사람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단일 행정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대장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 논리가 경제라는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재앙이 시작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줘서 연준 이사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선거철만 되면은 금리를 강제로 낮추라고 압박할 거예요. 표를 얻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더 이상 경제를 살피는 기구가 아니라 정치인의 지지율을 관리하는 홍보팀으로 변질되고 말 겁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건 대법원이 직접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성격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말뚝을 박아버리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죠. 도대체 연준의 독립성이 왜 우리 지갑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가진 현금과 자산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느냐, 아니면은 안전하게 보존되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줄과 같거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즐거운 파티가 열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술이 넘쳐나고 음악이 흐르고 모두가 취해서 즐거워하고 있죠. 여기서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파티를 더 흥겹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어 하는 파티 주최자예요. 술이 떨어지면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음악 볼륨을 더 높이라고 주문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나요. 그럼 연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연주는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취해서 사고를 치기 직전에 술 바구니를 치워버리는 아주 눈치 없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가 너무 과열돼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으면은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파티의 열기를 식혀야 하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아니, 왜 한창 재밌는데 찬물을 끼얹어? 라고 화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술 바구니를 치우지 않으면은 다음날 아침 경제는 극심한 숙취와 파산이라는 결과지를 받아들게 됩니다. 만약 정치인이 이 술 바구니를 치우는 권한까지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티는 멈추지 않을 거고 결국 집은 불타버릴 거예요. 실제로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사례가 역사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970년대 미국의 아서 번즈 의장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예, 당시 닉슨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라고 엄청난 압박을 넣었죠. 아서 번즈는 그 압박에 굴복했고 결과는 어땠나요? 미국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물가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바람에 서민들의 삶은 파탄이 났고 미국 경제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죠. 최근에 터키, 아니 이름을 바꾼 튀르키예의 사례도 똑같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가 높아서 물가가 오르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을 내세우며 중앙은행 총재들을 줄줄이 갈아치웠잖아요. 그 결과 리라와 가치는 폭락했고 터키 국민들은 장을 보러 갈 때 돈다발을 박스로 들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가 바로 이 비극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건 술 바구니를 치우는 사람의 손목을 비틀겠다는 뜻입니다. 대법관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며 우려하는 건 바로 이런 역사적 퇴보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로 연준이 무너진다면은 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아파트 가격은?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금괴에 있는 달러는 안전할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금리를 낮추면 무조건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일시적인 랠리가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돌아옵니다. 주가가 10% 올랐는데 내가 쓰는 달러의 가치가 20% 떨어졌다면은 그게 정말 이득일까요? 오히려 실질적인 자산은 줄어든 셈이죠. 결정권자라면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이사를 자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체제를 수호하느냐의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연준의 손을 들어줘서 트럼프의 시도가 무산된다면 트럼프가 순순히 물러날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트럼프는 아마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릴 그림자 연준 시나리오예요. 법적으로 이사를 자를 수 없다면은 아예 연준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연준의 권한을 쪼개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은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동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 시간이에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거나 혹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준을 기어이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은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그림자 연준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연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적으로 연준 이사들을 다 자를 수 없다면은 아예 연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대통령직 속으로 만들거나 재무부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 그럼 재무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되지 라는 식이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한 배의 선장이 두 명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암초를 피하려고 키를 오른쪽으로 꺾는데 다른 한 명은 빨리 가야 한다며 왼쪽으로 꺾고 있는 겁니다. 배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고 말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백악관이나 재무부는 돈을 막 찍어내서 시장에 뿌린다면 투자자들은 도대체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대라고 불러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던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제가 안 좋으면은 금리가 내려가고 주가가 반등하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억지로 낮아지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뿌리가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금리를 주무르는데 저 채권을 내가 왜 들고 있어야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미국 국채 투매 현상이 벌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 금리는 연준이 낮추고 싶어도 오히려 폭등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이자 더 내놔 라고 요구하게 되니까요. 결국 트럼프가 원했던 저금리는커녕 시장 금리만 미친 듯이 올라가서 기업들은 도산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킨 대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해요.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면 내 대출 이자도 줄어들겠지? 라고요.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앙은행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시장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대출 이자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신뢰를 잃은 국가의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수라장에서 우리 같은 결정권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종이 화폐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달러가 절대 안전 자산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건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는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이나 진짜 금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최소 2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치인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 결정력이 압도적인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요동쳐도 자기 물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나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독점적 기술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그 가치를 가격에 전이시킬 능력이 있거든요. 세 번째, 현금 비중을 단기 채권이나 파킹 통장에만 두지 마세요. 오히려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는 현금 자체가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원자재 ETF나 물가 연동 채권처럼 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베팅하는 상품들을 눈여겨보셔야 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트럼프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요? 라는 의문이 드시죠? 하지만 트럼프의 과거 행보를 보세요. 그는 언제나 금리를 자신의 성과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2018년에도 파월 의장을 향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며 대놓고 비난했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절박합니다.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은 이자 비용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결국 트럼프에게 연준 장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단순히 소설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식시장에 영리한 돈들은 이 가능성을 계산에 넣기 시작했어요.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 비트코인이 들썩이는 이유가 단순히 반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 큰 손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위기를 직감하고 대피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일 뿐,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결정권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만약 대법원이 연준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고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그때는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지는 걸까? 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시나리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준이 끝까지 버텨냈을 때 벌어질 정부와의 치킨 게임. 그건 또 다른 의미의 폭풍을 몰고 올 거거든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면 충돌했을 때 우리 자산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연준이 수성에 성공했을 때 벌어질 일들과 그때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초기 시나리오인 연준의 함락이 급격한 붕괴를 의미했다면 이번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더 지독하고 지루한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연준이 법적으로는 승리해서 독립성을 지켜냈지만 백악관과의 협력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극한의 대치 시나리오예요. 자, 대법원이 연준 이사는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롬 파월 의장과 리사 쿡 이사는 자리를 지켰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축배를 들 일이겠죠. 하지만 시장은 이때부터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고요? 이제부터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치킨 게임이 본격화될 테니까요. 이 상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볼게요. 여러분, 운전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브레이크를 양발로 꽉 누르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차가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는 타 들어가고 연기는 나는데 차는 덜덜 떨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서지도 못하는 괴기스러운 상태가 되겠죠. 지금 미국 경제가 딱 이 꼴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관세를 높여서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이건 가속 페달을 밟는 행위죠. 반면에 연준은 아니, 정부가 그렇게 돈을 풀고 관세를 높여서 물가를 올리면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 없어 라며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장기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눈치를 챕니다. 아, 정부는 돈을 계속 쓰고 싶어 하는데 연준은 돈줄을 죄고 있구나. 그럼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내겠네? 라고 말이죠.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수익률, 즉 시장 금리는 폭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산에 왜 치명적이냐고요?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보다 시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장기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기업들의 회사차의 금리는 이 장기 금리에 연동되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는 걸 넘어서 시장 금리가 통제불능으로 치솟으면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빙하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거래는 끊기고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채권 자경단의 부활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거나 중앙은행과 싸울 때 국채를 무자비하게 팔아치워서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시장의 세력들을 말해요.
만약 연준과 트럼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은 이 채권 자경단들이 다시 나타나 미국 국채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 결정권자들은 어떤 오해를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켰으니까 달러 가치는 오르고 시장은 안정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독립성을 지킨 건 다행이지만 정부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발생하는 정책의 마찰열이 경제 시스템 자체를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어적 성장주와 당위 채권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리가 불안정할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해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채권 가격이 팍팍 깎이거든요. 대신 현금을 짧게 돌릴 수 있는 당위 국채나 MMF에 넣어두고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또한 이런 대립 구도에서는 한국 경제와 우리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더 큽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정부는 돈을 풀면은 달러화 강세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1,500원, 1,600원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한국에 있는 우리 자산의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환 해지가 되지 않은 미국 주식이나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연준이 무너지는 시나리오 A가 빠른 파멸이라면은 연준이 버티는 시나리오 B는 고통스러운 장기전입니다. 어느 쪽이든 투자자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이죠. 정말 답답하시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내 돈을 둬야 안전하다는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모두 관통하는, 즉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자산을 지키고 심지어 불릴 수 있는 무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개할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 승자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돈 어떻게 지키고 불려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드릴 차례거든요. 지금처럼 정치가 경제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시기에는요, 어설픈 분산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티프레질, 즉 혼란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해요.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여러분의 자산 규모와 성향에 맞춰서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부채의 체질 개선입니다. 시나리오 A든 B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금리의 변동성이 미쳐 날뛴다는 겁니다. 정부와 연준이 싸우면 시장 금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어오를 거예요.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바로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구조를 살펴보세요. 만약 추가 금리 인상이나 시장 금리 폭등에 취약한 구조라면은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대출 규모 자체를 줄여서 생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정권자라면 공격하기 전에 내 성벽에 균열이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거든요. 예, 두 번째 단계는 바벨 전략을 활용한 자산 배분이에요. 바벨이 양쪽 끝에 무게추가 달려 있듯이 우리 포트폴리오도 극단적으로 안전한 자산과 극단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나눠야 합니다. 우선 안전 자산의 축에는 실물 금과 비트코인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안전 자산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비하는 리스크가 뭔가요? 바로 화폐 시스템의 신뢰 붕괴잖아요. 정부가 중앙은행을 장악해서 돈을 막 찍어낼 때 그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건 정치인이 손댈 수 없는 자산뿐입니다. 금은 지난 수천 년간 그 역할을 해왔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그 역할을 물려받고 있죠.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이쪽으로 옮겨 두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축에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독점 기업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요동쳐도 우리는 가격 올릴 건데 싫으면 사지 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의 AI 칩을 독점하는 엔비디아나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죠. 예, 이런 기업들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제품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보전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기업의 지분이라는 형태의 실물로 바꾸어 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법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금값도 비싸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제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들 때 보험료 아까워서 사고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시나요? 아니죠. 리스크가 눈앞에 보일 때 조금 비싸더라도 가입해 두는 게 진짜 결정권자의 자세입니다. 분할 매수라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매달 일정 금액을 옮겨 담는 전략을 취해 보세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1단계는 부채 관리로 생존력을 높이고 2단계는 금비트코인과 독점 기업 주식으로 바벨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앞으로 다가올 연준 잔혹사의 시대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가 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죠.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경고할 때 우리는 그 파편에 맞지 않도록 미리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두 가지 파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갈무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고민해 봐야 할 최종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026년 미국 경제의 최종 승부처는 어디인지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트럼프의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금리를 장악해 정치적 도구로 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정부와 중앙은행의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시장 금리의 폭등과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쌍둥이 리스크를 불러올 거예요. 셋째, 결정권자라면은 이제 종이 화폐의 안전 신화를 버리고 금, 비트코인, 독점적 빅테크로 방어막을 쳐야만 합니다. 진정한 투자 결정권자는 뉴스를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뉴스 뒤에 숨겨진 시나리오를 읽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산산조각 날지 아니면 극적으로 수호될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시나리오 경제학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준의 위기 속에서 유로존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들은 어떤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로 인해 전 세계 자금 흐름이 어떻게 뒤바뀔지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경제학이었습니다.